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움직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그동안 있던 자료랑 원래 오늘 여기 발제해 주시기로 했던 홍세호 소장님 자료를 좀 같이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환경제 이야기를 먼저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약간 부정적인 배경 하나와 긍정적인 배경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배경은 요즘 하도 다이내믹해서 잘 잊어버렸지만 2018년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 그 폐비닐들이 이렇게 그득그득 쌓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 사회에 준 충격이 되게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중국발로 중국에서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있던 폐비닐 등을 비롯한 플라스틱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 고용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영세했던 선별장들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들, 그때 당시에 유가가 상당히 낮았던 것도 되게 큰 충격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국내에서 폐비닐이 돈이 안 되는 거는 가져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른쪽과 왼쪽,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바다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2015년부터 시작됐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세라고도 불리지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플라스틱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그런 위기에서부터 이런 순환경제의 필요성들이 지속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 잘 아는 건데 필리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비닐 봉투 껍질이에요. 근데 저기 한글 보이시죠? 무슨 차 같은데요. 여기 동서식품이나 거기서 오신 분들 식품계에서 오신 분들은 긴장하실 것 같은데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졌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 어망에 잡혀 있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까?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50년부터 2015년까지에 대한 연구를 이것도 한참 된 거네요. 2017년 연구인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1차 생산물을 100으로 볼 때 실제로 재활용에 투입된 양을 암만 잘 쳐줘도 7.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활용률이 생활 폐기물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 후반대를 기록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물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0%도 안 되는 양이 다시 사회경제 체제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폐기되는 물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 과정에 누출되는 것들이 저렇게 오염의 문제로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지속된다면 플라스틱처럼 썩지 않는 것들이 지속된다면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에게까지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정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인식하고 계실 분들 문제인데요. 자재입니다, 자재.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자원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거에 그냥 신재를 계속 써왔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신재를 계속 쓸 것인가. 신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전쟁이라든지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미국으로의 공급망 편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화되고 거기다가 순환경제라고 하는 어떤 규제의 탈을 쓴 공급망의 조절의 문제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제는 재활용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 특히 제조업의 운명이 많이 판별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두 번째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되 폐기물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디커플링의 문제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보스 포럼이 최근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 빛을 잃은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옛날과 같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많이 꺼내고 있지 못합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순환경제 아이디어를 들고 왔고요. 제일 컸던 거는 2018년도에 페이스라고 하는 그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기업들이랑 많은 단체들이 만들면서 순환경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순환성 격차가 지금 8.6%니까 아까 2017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죠. 9.9%대였는데 8.6%밖에 안 되지만 이 순환성 격차를 2배로 늘리면 10년 동안 페이스는 2배로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늘리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제가 온실가스 얘기는 여기서 별로 안 하지만 왜 순환경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탄소 중립에 영향을 주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냐면 물질의 흐름에는 항상 수송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혼자 자기 발이 달려서 갈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UAM이나 이런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사실상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거울 효과로서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급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부분에서는 물질을 이동할 때 어차피 수송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송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같이 줄이게 된다면 디커플링을 더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 플라스틱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재생자원 특히 이제 식품류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고 계시지만 식품류나 그런 유기성 자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천연 자원의 추출의 문제, 그걸로 인한 토지 이용에 대한 피해 문제, 그 숲의 파괴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순환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연쇄적인 어떤 기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 가지 일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2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경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경제 개념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은 순환하는데 저기 원 안으로 물질이 최대한 머물도록 하는 게 순환경제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아주 비루하게 잔여 쓰레기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거, 줄이는 부분. 그래서 저 동그라미 안으로 물질이 최대한 빙빙빙빙 돌 수 있게끔 물질의 흐름을 유지하게 하고 경제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그 물질의 흐름을 유지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오셨지만 국가나 정부의 역할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물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에 의해서 수많은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파트너들이 결합해서 물질이 계속 이 안에서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되군요. 네, 재활용에 많이 중첩돼 있었던 게 이제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게 그동안에 그 폐기물 부분의 포인트였다면 앞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뒷부분 내지는 이 전체 부분을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물질이 머물 수 있거나 다시 사용되고 다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순환경제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는 처음에 들어갔던 투입 천연자원을 감소시키는 것. 지금처럼 유가가 높아져 있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는 세계 시장 상황에서는 특히나 순환경제가 위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쯤에 저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환경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자원 효율 등급제라고 하는 그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EU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리소스 이피션시에 관한 부분. 천연 자원이
원자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디자인으로 가서 생산 제조되는 과정, 여기 앞단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좀 더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생산 공정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규제 정책 내지는 유인 정책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ESG 지표에 폐기물 발생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자원 효율성 지표로 앞으로는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저는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비 도시로서 순환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생산 제조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서울에 없기 때문이죠. 본사는 많지만. 그래서 순환 경제를 하고는 싶은데 손발은 기업에 있는 경우입니다. 순환 경제는 사실상. 그래서 기업이 손발을 내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손발을 좀 더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주지 않는 이상 순환 경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좀 더 크다. 이거는 많이 보셨던 거라서 많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홍솔 소장은 이걸 나비의 모양이다라고 아주 형상화했더라고요. 순환경제는 일단 공급망 자재 흐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 자원이 만들어지고 폐기되기까지의 흐름 과정에 최대한 앞 과정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그 경제사회 시스템 안으로 물질을 돌려놓고 최대한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온다면 최소화하자. 돌려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폐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할 것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테크니컬 사이클에 좀 더 많이 주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바이올로지컬 사이클에도 좀 더 많이 주목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도 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서 좀 더 그 첨단 산업하고 연결돼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가 환경부에 그 자원순환 선도기업 심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순환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좋은 부분이 이 유기성 물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공급망 전에 나오는 부산물들은 되게 사용이 편하고 다시 사용하더라도 품질이 높은 상태인데, 그것들이 그 온사이트에서 다시 쓸 경우 내지는 같은 계열사 다른 조직에서 다시 쓰더라도 그 조직의 공급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되게 높은 가치로 다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연계 협력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쭉 늘려 써서 하는 게 9R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3R이었는데 지금은 9 and 10R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고요. 위는 어떻게 하면 안 쓸까입니다. 근데 안 쓴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기존에 쓰던 걸 안 쓴다는 건데. 근데 이 부정적인 내용을 어떻게 활동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안 한다는 걸 한다? 되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민간에서 좀 더 반짝반짝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상 요즘의 기여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재활용에 중점이 있었다면 리유즈, 리페어, 리퍼비시, 리매니팩처, 리퍼포스라고 하는 재활용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제품을 많이 변형하지 않고 에너지를 들이지 않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에서 순환경제의 처음 단계, 단순한 단계, 단기간의 활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전자업계의 그 발빠른 노력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앞에서 개념 다 아까 홍수 소장이 이런 메타포를 만들어서 저는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선형 경제가 애벌레라면
순환 경제가 아까 그 양쪽의 두 사이클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나비로 환생 그 환골 탄태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메타포네요. 이거는 이제 그 다보스 WEF에서 순환 경제에 대한 그 컨셉 맵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회원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관리하는 아이디어라서 제가 그냥 떠오기만 했는데 서큘러 이코노미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 흐름에 기초한 활동들이 많이 강조가 됐지만 왼쪽 위를 보시면 서큘러 파이낸스라는 게 나오고요. 그 위를 보시면 블랙락에서 만든 서큘러 이코노미에 관한 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더니 최근 수익률은 별로 안 좋긴 하더라고요. 세계 시장이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되게 급속도로 성장한 펀드고요. 앞으로 그 서큘러 이코노미에 들어가는 이 자금이나 투자 시장의 그 규모는 커질 거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순환 경제, 특히 이제 폐기물 처리 기업이 아까 산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업으로 고정이 돼 있고 대기업의 진출이 많은 부분 막혀져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그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에서는 상당히 대기업화돼 있고 초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지금 계속 머지를 계속하면서 더 기업의 규모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투자 시장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손대고 있는 게 재생 플라스틱의 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파로 돌아오는 게 요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화학 쪽에서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그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그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몇 개 파일럿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환 경제가 그 앞단으로 활동의 중점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뒷단이 좀 더 첨단화된다라는 부분,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큘러 파이낸스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뭐냐면, 공간 계획하고 많이 결합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는 과정에 폐기물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물질을 쓸 수밖에 없죠.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니까요. 여기도 아마 플라스틱의 양으로 보면 많은 양이 여러분의 옷에 아닌가요? 1000년이 더 많을 거예요. 하여튼 수많은 물질들이 인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잘 순환시키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순환 경제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업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다음에 밑에 쓴 페이스의 플랫폼이 2030년이면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가 아까 보여드린 그 8%대의 순환성을 2배로 만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주목하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플라스틱 위주로 산업계의 순환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큰 의미를 주는 것들, 중량이 큰 것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ESG의 부목격이죠. UN SDG의 12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랑도 연결이 돼 있고, 제일 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EU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한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자원 효율성이 바로 이 EU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제품 표준화나 수리할 권리, 순환 경제에 대한 부문별 그 구조 전환, 폐기물 최소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EU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SDG랑 ESG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를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공공 부분에서 받을 것인가 이런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GRI 스탠다드나 이런 걸 보면 제일 단순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혁신이 가능한 부분이 폐기물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요. 앞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EIB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돼 있는 게 섬유 산업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랑 정책이랑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행태 변화까지도 다층적으로 접근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규제도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도입돼야 된다고 많이 주장합니다만 불용 자원을 무조건 폐기하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폐기하던 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정책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흐름은 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졌고 업사이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도시에서 고민하는 그 공간을 활용한 그 순환경제적 접근 뭐 이런 거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환경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칙을 리졸브라는 그 앞에 단어를 빼내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밑에 5개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첫 번째 있는 리제너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요즘 들어서 새로운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기성 자원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기성 자원을 다시 써서 기존에 우리가 천연 자원에서만 추출해서 자재를 하던 거를 모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커피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건축 자재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건축 자재에 들어가 있던 흙을 이용한 벽돌 자재를 리제너레이트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자원에서 그대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쓴 자원을 가지고 또 자연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사례 그런 거 있었죠. 한 5년 된 건데 위에서 오렌지가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 오렌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렌지가 알맹이가 주스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그 오렌지 껍질로 만든 컵이 나와가지고 주스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제너레이트가 루프하고 옵티마이즈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다 발생하는 것들. 그게 어떤 그 행사장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 어떤 도시 공간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순환경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변화는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나 K 순환경제 이행 계획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어떻게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상 기업이 제일 꺼려하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외부에 했다고 공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개하고 안전하게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 자기가 만들어낸 고유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순환경제 전환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패션 기업이든 소비재 기업들이 앞다퉈서 재생재료 의무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자율 목표를 내놓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서울 새활용 플라자라는 공간을 시민들한테 맞게 업그레이드 할 때 순환경제 그림에 맞춰서 한번 기능을 쪼개 봤었거든요.
순환경제 아까 그 판을 놓고 봤을 때 서울 새하령 플라자는 얼마나 아쉬운가라는 부분들을 표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순환경제적 관점에서 보완할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 내지는 한 산업의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회색 부분으로 남아있는 순환경제의 고리를 실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